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용어를 좀 세부적으로 좀 몇 개 좀 볼게요. 쭉쭉쭉. 예. 자, 중개라는 용어에서 중개행위의 성격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법률행위는 계약 같은 거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알선한다는 건 도와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중개는 이 법률행위는 아니고 법률행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행위예요? 도와주는 행위니까 그걸 우리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사실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 이 상관성은 어떤 상관성이 있냐면 이 법률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 이거를 사실행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개는 한마디로 무슨 행위에 들어간다? 사실행위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요거 판례 제목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개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상행위로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중개 행위는 상행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상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뭐 민사중개나 이런 거는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따로 안 보셔도 괜찮고요. 니을번에 보시면 쌍방중개, 일방중개도 중개의 한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방중개도 중개의 한 형태이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여기는 그림을 좀 제가 2개만 그려드릴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한번 그려봐 주세요. 한 명의 계공이 있어요. 그리고 의뢰인이 이렇게 있다. 의뢰인, 의뢰인. 이 둘을 연결시킬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이 그림과 또 하나의 그림은 계공이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계공이 여러 명 있다고 치죠. 계공이 여러 명이 있어요. 계공이 있고 또 계공이 있고요. 이쪽에 의뢰인이 한 명이 있고요. 이쪽에도 의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둘을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도 연결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지금 모양적으로 보면 요 중개가 한 명의 계공한테 손님이 몇 명이죠? 2명. 그러면 의뢰가 한쪽만 있었어요? 양쪽에 있었어요? 양쪽. 그래서 이거를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쌍방중개라고 합니다. 위에 거. 그러면 밑에 그림은 요 네모 형태의 중개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계공한테 의뢰인 한 명이잖아요. 요렇게만 보면 이걸 우리가 무슨 중개라고 한대요? 일방중개. 그러면 아래의 경우도 일방중개의 경우에도 중개의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실무의 계공은 쌍방중개, 이런 쌍방중개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일방중개를 선호할까요? 어떤 중개를 좀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쌍방중개를 선호하겠죠. 양쪽 보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주관적으로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별. 얘도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 중개업.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을까요? 3가지.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두 번째는 일정한 뭐 받아야 돼요? 보수. 그리고 세 번째,
중개를 뭘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보수를 안 받고 했다 이러면 이건 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계속적, 반복적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계속적, 반복적의 반대말인 우연한 기회에 또는 단 1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한번 밑에다 적어드리면 우연성, 일회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업은 아닌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연성, 일회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업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의 요건 뭐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뢰에는 꼭 쌍방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받을 수도 있다. 여기다 우리 밑줄 하나 해주시고 보수는 현실적으로 받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해야만 그게 보수를 받은 것이지 약속 요구하는 데만 그쳤다. 약속 요구, 받을 것을 약속하고 혹은 요구했다 이런 말들 나오면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해당하지를 않냐면 안 받았으니까요. 아직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업으로 행한다라는 거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계속성과 반복성. 다만 이런 계속성과 반복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연성이 있거나, 그쵸? 우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단 1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등록을 했다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한 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3년 3천으로 처벌이 되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등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안 받으려고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벌이요. 근데 그 처벌의 기준이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하면 3년 3천.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우리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등록 중개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따 또 문제 풀어볼 때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쭉 넘어가 볼게요. 중개와 중개업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다. 무등록으로요. 등록 없이 중개하는 것과 중개업을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무등록 뭐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중개업. 그리고 몇 년 몇 천으로 처벌한다고요? 3년 3천. 요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고 구별의 실익은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이나 저는 개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중개는 할 수 있어요? 네,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가 뭐를 하면 안 돼요?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개와 중개업은 구별하는 뭐 그런 개념이 요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종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법인인 개공.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법인인 개공. 자, 법인은 누가 만들 수 있다고? 법인을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을 누가 만들어? 공인중개사.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해서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이게 법인인 개공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법인 안 만들고 그냥 공인중개사 신분에서 개공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우리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종별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이거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특이한 종별 하나가 나와요. 이 특이한 종별은 어떤 종별이냐면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종별이 있거든요. 이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밑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언제 있었었냐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1985년도에. 그러면 85년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중개업을 아무도 안 했겠다. 아니면 누군가 했겠다. 누군가 했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예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왕의 권리. 원래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재밌게 뭐는 없는데 자격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자격은 없는데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원래 등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별은 특이한 종별이에요. 뭐는 없는데 뭐는 있는 종별이에요.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있는.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부터 등록이 있었으니까 등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질문. 부칙상의 개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칙이 뭔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건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군인애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요. 군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쓰고 어머니한테 면회 좀 한번 와달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편지를. 네,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보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 뭐? 응? 어머니한테 이제 면회 좀 오세요. 나 군인 생활 힘들어 죽겠으니까 면회 한번 오시라고 편지를 썼는데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은 거야. 어떤 말 빼먹었어요? 언제 오시라고 하는. 언제? 제대하고 오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편지를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추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에 붙여주는 추신처럼 PS처럼 법률에 부칙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뭘 빠뜨렸을 때 이렇게 보충하는 규정 이거를 부칙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거를 부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공이긴 한데 이 사람은 뭐 없는 개공이다. 자격 없는 개공이다. 그럼 질문. 부칙상의 개공은 그 숫자가 늘어나는 줄어드는 줄어드는 종별이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종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러면 이 디귿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밑에 참고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심화학습 우리 OX 문제 한번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 한 70%, 80% 정도만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틀렸다 해서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를 재정 목적으로 한답니다. OX, X. 뭐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죠. 공신력. 그러면 무슨 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신력 제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적절한 규율을 법 제정 목적으로 한다. OX.
X 이런 거 아니고 중개업의 뭐요? 육성. 예. 어떤 규율 이런 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규제, 감독, 뭐 제한, 규율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의 법의 제정 목적들을 보면요. 국민들이 이런 단어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육성 뭐 이런 단어, 보호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제정 목적에는 이런 단어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OX. 자, 우리 이 문제 3번에다가 뭐 별다른 건 아닌데 이런 거 좀 중요한 거니까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자, 3. 이 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의뢰. 그 다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얘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런 거 참 좋은 질문들이잖아요. 5번. 이 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당연히 X죠. 어디가 틀렸어요?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틀렸죠. 보수 안 받으면 그거는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하면 뭐만 아닌 거야?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하게 되면 업은 아닌 거고 중개에는 들어가나요? 중개는 한 거지. 그렇지만 업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번. 이 법상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6번 문제 별 하나만 잡으실 건데 OX 한번 해볼까요? 자, 당연 X인데 뭐가 틀렸나 한번 답변하실래요?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근데 뭐가 틀려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틀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아요. 그쵸?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그쵸? 전혀 다른 말입니다. 7번. 외국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일단 여기까지 단락을 한번 끊어보면 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왜 전제가 잘못된 거냐면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건 무슨 법에 따라서만 취득할 수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런 자들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천만에 만만에.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은 뭐를 내고 싶었던 거냐면 외국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미국은 브로커라 그래. 브로커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 시험에 붙었다고 했을 때 그 브로커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잖아. 맞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보는 건 아니고. 8. 이 법상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얘도 별 하나만 해주시고. 요런 거 이제 틀리기 딱 좋잖아요. 그쵸? 그냥 웬만하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 틀렸어요. X야 X. 자, 어디가 틀렸나 한번 답변할래? 개공은 뭐 한 자까지만 맞아요. 개설 등록을 한 자까지만 맞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야? 뭐가 틀렸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가 틀렸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개설 등록한 자라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것도 맞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왜 틀렸어? 이것도 맞잖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개공의 통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개공 안에는 누구도 존재하고 누구도 존재해요. 법인도 존재하고
그죠? 법인. 개인도 존재하잖아요. 맞죠? 예.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니까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쵸? 예. 자, 이제 넘어가고 9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OX 안 어려운데. 자, 자격을 취득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됐죠? 공인중개사. 근데 뭐는 안 했어?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얘는 개공이 아니래요. 어때? 맞죠? 개공은 아니잖아. 그죠? 왜? 뭐를 해야 개공이에요? 등록을 해야 개공인 거지. 자격만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신분이 뭐야? 그냥 공인중개사인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 이 법상 소공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우리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사원 또는 임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이거 나오면 되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 우리 표 하나만 잡을게요. 사원 또는 임원도 자격이 있으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뭐로 본다고요? 중개보조. 자, 11. 이 법상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뒤에가 완전히 틀렸죠. 자격이 없는데 중개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2.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OX O예요. 이 문제는 별을 2개 잡을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3.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자, 우리 중개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여기서 매매가 있고, 그죠? 교환이 있고, 임대차가 있고 이런 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된대요. OX.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14. 법정지상권을 양도 이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우리 용어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일단 지상권이 뭔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상권. 이 지자가 땅 지자고 윗상자고 권리권자예요.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지상권을 원래 지상권을 가지려면 누가 동의해줘야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해마다 한두 개 정도가 나오는 이 용익물권이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도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양도 혹은 이전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권리로 끝나는 것들은요. 특별히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면 양도 내지는 이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에 해당이 된대. 어떤 권리든 간에. 근데 이게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OX. 가능하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중개대상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있었죠. 여기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에 부수하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여기 저당권은 채색을 좀 잡아볼게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이랬는데 요 밑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사례는 어떤 사례를 좀 적어 놓으실 거냐면
자, 개공이 있습니다. 매도할 사람, 매수할 사람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할 건데 물건은 뭐냐면 어떤 빌딩 하나를 매매할 거예요. 이 빌딩이 한 몇백억짜리 빌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매매를 통해서 이 두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슨 권리 하나가 득실이 이루어져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의 득실이 이루어지죠. 자, 누가 소유권을 득, 누가 소유권을 실? 한번 답변하실래요? 매수가 소유권을 득, 매도는 소유권을 실. 근데 그거를 개공이 중개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빌딩이 되게 비싼 거라서 매수가 사전에 뭐라고 했냐면 개공한테 사장님 거래하는 은행 있으면 이 둘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은행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우리 개공이 이제 은행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 돈을 빌려 주었어요. 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냥 아니면 뭐를 잡고 담보. 근데 담보를 잡는다는 건 뭘 잡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담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를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어디에다가 사람에다가 아니면 건물에다가 건물 요 빌딩에다가 은행에서 저당을 잡고 맞죠? 예,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둘이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저당권의 득실이 이루어진 거죠.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그럼 누가 저당권에 득을 했고 누가 저당권에 실을 했어요. 얘가 저당권에 득, 얘는 저당권에 실을 했지. 맞죠? 이것도 중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당권도. 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요. 개공은 건수로 몇 건의 중개를 하였을까요? 건수. 이 사례에서 개공은 몇 건의 중개를 했을까요? 가 질문입니다. 일단 홀수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몇 건?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건데 그 행위가 어떤 권리에 득실 변경시키는 행위여야 해요. 그럼 몇 건의 중개를 했을까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 개공은 몇 건의 중개 부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건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4건? 얘한테 소유권 실에 대한 대가, 얘한테 소유권 득에 대한 대가, 그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저당권 득에 대한 대가, 얘한테는 저당권 실에 대한 대가 총 4건의 보수를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4건을 받는다 그랬더니 오전반분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 진짜로 4건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럼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지 가짜로 말씀드리겠어요? 진짜로 4건을 받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은행에서도 돈 주냐? 네, 은행에서 돈 줍니까? 중개보수? 제일 잘 주죠 얘가. 은행이니까. 왜 돈을 줄 수밖에 없냐면 개공이 은행을 소개시켜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은행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누구 돈을 제일 잘 주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제일 잘 줘요. 물론 이제 은행에서 중개보수를 줄 때 3.3% 원천 징수를 하고 떼고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일 잘 준다. 은행에서. 자, 그럼 요 사례가 좀 중요한 사례니까 요 사례 꼭 적어 놓으시고 별도 하나만 해주시고요. OX 한번 여기 해볼게요. 네. 우리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해도 이것도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꼭 우리가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자, 16번 문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히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무조건 X, 업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문제도 별 2개 잡으시고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요. 우연하게,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네,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면 무등록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 여기는 채색 하나만 잡읍시다.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보느냐 이거야. OX, X. 이건 처벌하면 안 되지. 그쵸? 네, 안 받은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8번 문제도 별 하나만 잡으세요.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여기다는 채색도 한 번만 잡을게요.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착하지 않은 나쁜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네, 근데 어떤 나쁜 사람도 존재하냐면요.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내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선택을 여러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 공부 안 해. 난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돼. 하면서 그냥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냥. 무등록으로. 근데 내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간판 같은 거를 달기가 어렵잖아요. 단판 달면 잡아갈 테니까. 그쵸? 그래서 간판을 비슷하게 달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행운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다는 거야. 해놓고 중개한다는 말은 쏙 빼먹고 그냥 컨설팅 이렇게만 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상 뭐를 하고 있어요? 중개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게 맞아요? 처벌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벌을 못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뭐하러 공부해? 그냥 무등록 중개업을 컨설팅업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컨설팅 어쩌고 나가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컨설팅하는 업자들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고 다 처벌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테마 2 중개대상 물건과 중개대상 권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테마 2에다가는 별 하나만 잡읍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한 문제가 나와요. 용어하고 똑같이 한 문제가 나오지만 중요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용어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요. 물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과 중개대상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물건을 개입하게 되면 효과적인 측면으로 어떤 권리가 득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물건을 거래하게 되면 권리의 득실 변경의 효과,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가 발생이 돼서 물건이나 권리나 결과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자, 일단은 핵심에 보면 중개대상물은 개공만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공의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누구만 직업적으로요? 개공만, only 개공만. 네, 그럼 다른 사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인이 이걸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일반인이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까 몇 년 몇 천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 3천. 3년 3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첫째 뭐냐면 일단은 우리 법률 제3조하고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건이어야 하며 또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에다가 밑줄 1번. 규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돈 주고 못 사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 주고 못 사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 혹은 뭐 어떤 거든 간에 어떤 생명체든 간에 돈 주고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주고 못 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범위를 좁혀 볼게요. 돈 주고 못 사는 부동산도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치고요. 청와대 살 수 있어요, 청와대? 못 사잖아요. 청와대 안 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경복궁. 청와대 뒤에 보면 경복궁 있잖아요. 그럼 경복궁도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청와대도 그렇고 경복궁도 그렇고 다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가 가능해야 된다. 이 중개가 가능한다라는 거에다가 우리 밑줄 하시고 3번 한번 쓸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개입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개입 가능성.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은 개인 건데 이 건물 사장님은 원래부터 이 건물이 자기 게 아니었어요. 물려받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은 중개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 건물을 사셨대. 응? 그리고 꼭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량진에 다른 건물도 몇 개 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건물 그리고 사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예. 일전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밥값도 내주시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개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몇 개를 샀다라고 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제 강의 이제 21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13회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시험 회차로 말하면 13회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13회에서부터 한 15회, 16회 요 정도까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두 번의 큰 돈을 벌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 기회를 탔으면 이제 건물 같은 거 샀고요. 그 다음에 18회 이후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18회 이후에, 그리고 한 25회 이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한 번에 큰 돈을 벌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탔으면 대부분 다 부자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제가 그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배출했던 제자분들 중에서 빌딩 사고 뭐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부동산에 왜 이렇게 경기가 왜 이렇게 상승되는 뭐 이런 경기 있잖아요. 이런 경기가 한 번, 두 번, 3번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에 우리 크게 보면. 근데 이런 큰 상승 곡선에서 한 번 정도만 그거를 탔으면 큰 돈을 버셨다고요.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이 건물을 팔 수도 있지만 그냥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건물 소유자의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 수도 있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개는 이 둘 중에 어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매매에, 상속에? 매매에.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에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지. 맞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건은 이 건물이야. 물건은 이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럼 이 건물이 개인 건데 매매면 개입이 가능한가요? 예. 근데 이 개인 건데 이 소유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 3가지를 유기적으로 잘 생각할 줄 아셔야 돼. 예, 요것도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 1번에 돼 있잖아요. 그 규정이 뭐가 있냐면, 첫째, 토지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있고요. 이 건축물에서는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이랬는데 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고
네? 건축물 말고 건축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명인 방법은 이런 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 이 산에 갔더니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누구 건가요? 참고로 산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산 소유자 갑. 예. 그러면 이 나무 누구 건가요? 갑 거죠. 예. 이렇게 갑 거가 되는 거를 부합이라고 그래요. 붙어서 합쳐져 있다라고 그래서요.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 나무들은 따로 중개를 못 해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갑 거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산에 있는 나무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지만 뭐가 거래되면 이 나무는 당연히 따라간다. 산이 뭐예요? 토지가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면 토지가 거래되면 나무는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인 물건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분명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 몇 그루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이 울타리에다가 을이라고 써놓은 거야. 물론 을이 써놨겠지. 예. 그럼 이거는 누구 거예요? 울타리 쳐져 있는 나무는 을 거예요. 이 울타리를 쳐놓은 거를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책에다가도 명인 방법 갖출 수 있어요? 네. 이름 쓰면 그게 명인 방법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춰 놓으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 세 그루는 누구 거예요? 을 거지. 네, 그러면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한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한다. 됐죠? 예. 그럼 이거는 독립적인, 여기서 독립한다는 건 뭐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로부터. 예,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 이랬는데,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예,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밑에 보니까 임목이라는 애가 있고, 이 임목은 이렇게 정의해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위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는데 등기된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 된대요. 자, 우리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등기된 수목, 즉 임목과의 차이점을 좀 잠깐 소개하면 명인 방법은 무슨 것만 표시를 해놓는 거죠? 소유권만.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권도 당연히 표시가 되고요. 소유권도 표시가 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권리를 여기다가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 같은 거. 네, 그래서 나무를 담보로 해가지고요. 돈 같은 거 빌려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임목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나왔는데 여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된 기업재산. 등기된 기업의 재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서요. 어떤 그 재단이 더 많을까요? 어떤 한쪽이 훨씬 많은데? 공장재단. 우리나라는 광물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재단이 훨씬 많죠. 그래서 등기된 기업재산인데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1번과 2번은 공통점으로 뭐 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등기.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진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에다가 별 하나만 잡겠습니다.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럼 질문,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 못 잡아요? 예. 왜냐면 명인 방법만 갖췄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중개대상물 5개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뭐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읽어주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임목. 그리고 다섯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5개를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마다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 5가지 물건만 외우면 그 문제 맞출 수 있냐? 아니에요. 이번 우리 32회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제가 소개 잠깐 해드릴까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게 정답으로 처리했던 거거든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토지니까. 그죠? 예. 근데 그냥 토지라고 시험에 내면 참 좋은데 안 된다고 이렇게. 왜? 수험생들이 그냥 5개 암기하고 들어오면 맞힐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요즘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줬냐면 지목이. 그럼 지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어장이 뭐 하는 거예요? 양어장이 뭐 하는 거야? 물고기 키우는 거를 양어장이라고 하죠. 땅 파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두리 양식장, 그거는 바다니까 토지가 아닌 거고, 토지가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키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양어장. 예. 그럼 이 양어장은 누구 거예요? 이 양어장 소유자 거잖아. 그럼 이거는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토지라고 돼 있는데 이 토지 제목 옆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메모하겠습니다. 토지의 반대는 바다입니다. 뭐 아니면 다 토지다. 예? 뭐 아니면 다 토지인 거예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인 겁니다. 토지의 종류는 불문한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택지든 산지든 농지든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일필지, 그러니까 일필지라는 건 하나의 토지에 일부여도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일필토지 일부에도 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필 일부에다가 하나의 필지인데 거기 일부에다가 임대차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토권이 있는데 이 대토권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번 32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 대토권은 수용이 된 사람한테요. 수용이 된 사람한테 뭐 가령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장이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야. 어떤 종이를 주냐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당신한테 어느 지역에 땅 몇 평을 주겠다. 이렇게 종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되는 거야. 토지를 대신하는 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종이인 거예요. 이걸 우리 그 다른 용어로 증서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증서니까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토지다, 토지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를 받아. 토지를 받을 건데 지금 토지가 아니잖아, 얘가.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일단 민법상의 부동산 우리 개념인데 여기 보면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실래요?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예. 벽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공작물이어야만 이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뭐 사무실, 공장, 뭐여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로 좀 잠깐 내려와 보니까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제목에다 우리 채색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다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일단 이 분양권은 우리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요. 그 동호수 특정해서 우리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분양권입니다. 네, 분양권. 근데 입주권이 있는데 이 입주권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돼. 왼쪽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입주권을 우리 대법원이요. 두 가지 형태의 입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해서 아파트 청약을 말해요.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할 권리. 그래서 당첨이 되면 우리 이제 계약을 할 권리인데 얘는 아직 당첨이 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해당하는 아파트에 청약은 했어요. 근데 당첨은 아직 몰라요.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단계. 근데 이거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그래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반대로 또 다른 입주권이 있는데 아파트가 뭐 혹은 연립주택이 노후 불량이 돼서 철거하고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을 할 때 100% 돈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를 주는데 얘는 새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예요. 선정이 됐다고 이미. 해서 요거 위에 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될 수 있는 지위고 밑에 거는 선정이 된 지위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별을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도 보면 차이점이 뭐야? 얘랑 차이가 뭐냐고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의 차이가 뭐야? 여기 채색되어 있는 거, 요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여기 왼쪽에도 좀 써드렸는데, 뭔 차이가 있어? 이거는 선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이런 지위를 실무에서는 딱지라고 그래요. 딱지 내지는 물딱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딱지 혹은 물딱지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관이 판결문을 쓸 때 딱지, 물딱지 이런 말을 쓰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입주권, 밑에도 입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입주권이라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나가면 얘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선정이 된 이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한 번만 적어드릴게.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물을 때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고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될 수 있는 입주권이 있고 될 수 없는 입주권이 있는데 될 수 없는 유치권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로 선정되면
될 수 있는 집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 중개대상물로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자, 이제 임목 한번 가볼까요? 임목. 임목. 임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된 20개 집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우리 그 부동산으로 봅니다. 등기된 거, 등기된 20개 집단을 우리 임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심화 쪽에 들어가 보니까 임목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임목 등록 원부라고 얘기하는데 등록을 해야만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 등록 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선 등록 후 등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과목에서는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공시법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꼭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수종에 제한이 없다. 수종은 나무의 종류를 말합니다. 수량에도 제한이 없다. 수량은 몇 그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등기가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다가는 우리 채색도 하시고 별도 한번 해주시고요. 임목의 저당의 효력은 토지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림을 하나만 그려봅시다. 산이 있고요. 산 소유자는 갑.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임목입니다. 참고로 임목은 뭐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하죠? 등기. 근데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됐냐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랑 임목이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을 어디에 잡았다는 거냐면 임목의 저당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임목에 미친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개개의 수목에도 미치나요? 이 개개의 나무에도 미치냐고. 그러죠? 개개의 나무에도 미친대. 그런데 이 나무가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갔대. 이걸 벌채했다라 그래요. 벌채해도 미친다.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벌채가 돼도 미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목에 저당 잡히면 우리 개개의 수목에는 미친다. 그런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왜?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그래서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목, 개개의 임목에는 미치고 벌채, 벌목이 된 경우에도 미친다. 이런 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광업재단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공통적으로요. 기업재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의 재산, 여기도 보면 기업의 재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광업재단보다는 공장재단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장재단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포스코, 뭐 삼성전자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뭐가 이게 공장재단인지 아닌지. 현대자동차, 이거 다 공장재단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이제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공장재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포스코를 예를 좀 들어드리면, 포스코는 여러 가지 기술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포탄을
멀리까지 한 막 50km 정도까지 날릴 수 있는 무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포탄을 한 20km 정도 되는 포탄을 막 쇳덩인데 그걸 한 50km까지 막 팍 쏴가지고 날리는 무기를 뭐라 그래? 두 글자. 대포라고 하죠. 대포. 그죠? 대포. 대포 들어보셨잖아. 그치? 네, 대포. 네. 근데 대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포를. 네. 그래서 그 대포는 견인포가 있고 자주포가 있는데 저는 이제 포병에서 좀 알아요. 근데 견인포는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 포고요. 자주포는 그 포 자체가 움직이는 포를 자주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주포 중에서요. K9이라고 하는 자주포가 있어. K9. 이 자주포가 전 세계의 그 대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대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대포를 만들려면 그 쇳덩어리로 된 그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그 포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탱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만들어요. 포스코에서. 근데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이 대포 강판이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철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이제 포스코잖아요. 선박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포스코가 선박 만드는 철판이나 대포 만드는 탱커 만드는 뭐 비행기 만드는 철판을 다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산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막 100조, 200조까지 극대화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네, 그래서 이 공장재단을 보면, 여기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네?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체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로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냐면 분리해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로 거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 광업재단은 광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금은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쌍용양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쌍용양회. 쌍용양회가 옛날에 뭐 만들었던 회사였냐면요. 시멘트 생산했던 그런 회사인데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이 더 컸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중동 건설부 밑에 그 엄청나게 그 시멘트 팔고 막 이랬던 회사인데 지금은 뭐 건설붐도 없는 데다가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회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례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뭐 OX 다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개대상 권리로 한번 가보는데 이 중개대상 권리에 딱 놓고요. 이 권리라고 하는 거는 득실 변경이 이제 있을 건데 이 권리의 득실 변경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져요. 두 가지 원인. 첫째는 계약을 통해서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의 득실이 이루어지면 매매. 그러면 매매는 계약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지. 예. 그런데 상속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의 득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속은 계약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중개는 이 중 어디에는 개입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개입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서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쭉 모아놨고요.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를 모아놨는데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계약이 존재하면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을 우리 무슨 계약이라 그래? 매매. 네.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임차권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계약을 뭐라 그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 자, 그러면 자, 용익물권 중에는 지상권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존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매권 이전 계약 가능하죠. 환매권 이전 모든 권리는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유치권 이전 계약 이것도 가능한데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럼 유치권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 여기도 보면 유치권에 성립과 유치권의 이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유치권이 되게 중요해요. 유치권은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름하여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얘는 담보물권이기는 한데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지는 권리래? 법정이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유치권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뭐 되는 과정과 뭐 되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립되는 과정과 이전되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립은 법정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이미 만들어진 유치권도 팔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 예. 그러니까 파는 과정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중개는 이 중 어디에는 개입할 수 없고 규정에는 어디에는 개입할 수 있고 행위, 계약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전이라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고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아닌 권리에 보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 없다는 뜻이고 점유권에는 점유권 설정 계약, 점유권 이전 계약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점유권은 직접적인 사실행위 하나만으로 득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중개가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뭐 다 그런 개념들이고 요거 하나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 저당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일필토지 일부에는 저당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저당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력 중에서 처분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설정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필 일부의 저당은 설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 좀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또 문제 풀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우리 판례 두 개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라서 채색하고 넘어갈게요.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하고 유치권 이전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화학습 한번 풀어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쪽 파트의 기출문제 8개가 있는데 그것만 좀 풀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학습 1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아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OX, X. X. 요 대토권은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32회 시험에 좀 빠진 거예요. 2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줄게요.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개대상물 해당한다. X. 여기다 별. 쉽게 이동이나 해체, 분리, 철거 이런 거 가능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물이 아니라서. 자,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랬죠. 4.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거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줄일 수 있어요? 분양권 이런 거죠. 예.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OX, O. 예. 자, 5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회를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당첨이 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첨이 됐대, 안 됐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예,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여기다는 채색도 한번 해봐 주시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여기까지 중개대상물 된답니다. OX, X. 예. 얘도 얘도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6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X. 중개대상물 될 수 있죠. 7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보전 등기를 한 것. 여기까지는 밑줄 한 번만 잡읍시다. 수목의 집단으로서 보전 등기를 한 것. 두 글자로 임목. 자,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답니다. OX, O. 자, 8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렇게 나갔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를 밑줄 한 번만 잡아가지고요. 얘를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냐면 권리금이라 그래요. 권리금. 영업상의 건물, 비품, 영업상 건물의 비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권리금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러면 OX, X. 이건 X. 얘도 마찬가지야. 예, 여기 거래처에서부터 무형물까지, 여기까지를 권리금이라 그래요. 전부. 그래서 대부분은 영업상 건물의 비품이나 노하우,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OX, X. 자, 왜 X냐면 규정이 없잖아요. 선박이 뭐가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지.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X인데 얘를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이게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이해가 쉬워요. 왜?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헷갈려지는 게 뭐가 있냐면 20톤 이상의 선박을요. 부동산이라고 봐요. 이름하여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서 얘를 부동산이라고 막 강의하고 또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이게 등기 능력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려는 거지. 근데 선박은 아무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자, 행정재산에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행정재산은 이런 거예요. 청와대나 여기서 가까이 동작, 구청 같은 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용도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용도 있죠. 동작, 구청도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용도가 있는 것들을 행정재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O.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시험제도부터 하기로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요거 관련되어진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 8개만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